제 책은 사실은 제 책 제목이 모든 걸 다 말하고 있어요. 소설 수업이라는 책이고,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창작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싶어 하고, 또 글을 쓰고 싶어 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 책을 쓸 때 부제목이 뭐냐면 내 인생의 이야기를 쓰고 싶은 분을 위한 창작 매뉴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20살이든 30살이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쓰고 싶은 이유도 또 제각각이거든요. 그런 케이스별로 제가 창작하는 사람이 처음에 부딪히게 될 어려움을 나름대로는 구체적으로 이제 적어놨는데, 첫 장이 소설이란 무엇인가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저도 이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가 소설을 썼는데, 소설 배우로 처음에 갔을 때 느낀 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소설에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소설을 뭘로 이해하고 있었냐면 스토리텔링이 소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야기. 뭔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게 소설이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소설을 쓰려고 가서 스토리텔링을 주로 하죠. 초보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이건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이제 소설가한테 소설을 배웠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소설은 과학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한 공법이 있고 그 공법에 맞게 언어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합리적이고 딱 적정한 문장으로 배열하는 게 사실 소설이지, 그냥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대로 줄줄이 하는 게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제일 고민하는 게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도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작가 지망생한테 말해주고 싶은 조언 3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이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인터뷰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준비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한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이제 소설을 쓰러 온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버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 얘기 하나는 하고 죽어야겠다는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인생의 얘기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자기가 글을 쓰려고 딱 마음 먹으면 내가 꼭 글로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뭐 별 할 얘기는 없는데 소설가가 좋아 보인다, 이 정도 가지고는 소설 쓸 수가 없어요.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일단 있어야 하고, 그것이 고통이든 뭐 축복이든 아니면 더 많은 지혜이든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엄청난 양의 독서량. 그러니까 이제 저는 대학교 때 교수님이 1학년 때 교양 시간 해준 말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3가지를 꼭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외국어를 마스터하고, 하나는 연애를 꼭 하고, 3번째가 책 100권을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운이 좋게 저는 그 3가지 다 실천했는데, 책 100권이라고 하면 사실 많은 양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100권이라고,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100권 정도 읽으라고 말하면 전 100권까지는 아니어도 3, 40권은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3, 40권은 아무 책이 말하는 게 아니라 소설을 쓴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독서,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많은 소설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만큼 유명한 김윤식 선생님이라는 평론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설 쓰는 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좋은 소설 쓰기가.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설을 다 읽어보고 그것과 다른 얘기를 쓰면 된대요. 너무 쉬운 얘기 같죠? 그만큼 많은 소설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과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진행되는지가 자기가 몸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제 그거는 정말 기본이에요. 그 2가지는 기본이고, 나머지는 내가 쓰고자 하는 얘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취재가 될 만한 책들을 읽어야 돼요. 내가 만약 역사소설 쓰고 싶다, 그럼 당연히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사 안에서 자기가 흥미로운 인물을 또 찾아내거나 사건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광해라는 영화도 사실은 그 한 줄이래잖아요. 역사책에는 그렇게 바꿔서, 신분을 바꿔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다는 그 이야기 하나 가지고 그 스토리텔링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쓰고자 하는 이야기가 확실히 있으면 거기에 맞게 독서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독서를 해야 되고,
근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나 할 얘기 너무 많고 책도 많이 읽었어.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글을 좀 쓴다고 아니면 쓰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결정적으로 그 사람을 소설가로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없느냐가 세 번째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소설을 쓰는데 또는 문장을 연마하는데 만 시간을 쓸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만 시간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보통 기본을 3년으로 잡잖아요. 아마 3년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조폭이 어깨 힘 빼는데도 3년이 걸린다잖아요. 일단 3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면 내가 다른 나로 최적화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뭐 성질이 급하고 순발력은 강하고 뭔가 빨리빨리 답을 원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런 캐릭터는 사실은 소설에 적합하지 않은 캐릭터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내가 너무 처절한 목적이 있어서 이제 소설을 시작했다. 근데 3년 동안 소설을 읽고 소설을 쓰고 소설을 생각하고 3년을 보내면 내가 바뀌어요. 소설에 적합한 인물로. 그건 확실하게 저도 처음했고 제 주변에 소설 쓰는 사람들이 다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소설 자체가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소설이 배우가 어떤 역할 맡으면 그 배우처럼 되잖아요. 그런 어떤 형질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남의 인생을 내 일처럼 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우주의 비밀 같은 거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굉장히 복잡한 캐릭터가 되거든요.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캐릭터가 돼야 되는데, 그건 이제 독서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절실하게 일정한 시간을 보내야 돼. 시간을 들이지 않고는 절대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일단 저는 소설가가 되려는 자세는 그 정도고, 아마 여러분도 직접 글을 써보신 분은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아마 훨씬 정교한 어떤 방식을 나름대로 터득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또 하나는 저는 학생들한테도 항상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건 아마 제가 이제 겪어서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쓰기가 싫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를 가장 많이 얘기해요. 글을 써야 되는데 컴퓨터 앞에 앉기도 너무너무 싫고, 파일을 만들어서 첫 문장을 치고 두 번째 문장을 쓰고 이렇게 계속 이어가면서 매수를 늘리는 일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까지 이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데 사실은 거의 한 1, 2년 걸리는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컴퓨터 앞에 누워서 생각하는 건 너무 좋고 매력적인 소설 읽는 건 너무 좋은데, 내가 앉아서 쓰려고 하면 왜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정말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때 이제 쓰기가 싫을 때는 그 나름대로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일을 내 몸처럼 내 몸에 이렇게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이 정도의 삐걱거림, 매끄럽지 않은 기간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기간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시행착오 동안 느꼈던 것을 나중에 자기가 자리를 잡으면은 다 또 양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쓰기 싫을 때 몇 가지 방법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하고 약속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오전에 1시간, 그 다음에 오후 1시간씩 이렇게 계속 약속 이렇게 늘려가면서 그 시간은 쓰든 안 쓰든 책상에 앉는다. 그리고 좀 지나면서 제가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1시간을 쓴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과 약속하면서 계속 자기 몸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자기가 결심한 것을 잘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너무 야단치지 말고, 예술가의 기질 자체는 칭찬을 해야 잘하지 야단 맞으면 별로 자기 기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김영하 작가가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예술가는 옆에 say yes 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저도 사실은 중간에 소설 포기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뭐 저한테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셔서 제가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 그랬었는데, 어쨌든 나를 믿어준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한 명은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 자신, 다른 사람 많이 있지만 나만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도 나 자신의 특장기를 찾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순발력이 있고 지구력이 약한 사람은 손 쓰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분은 자유기고가 같은 거 하면 돼요. 자유기고가 같은 거 해서 방송용 글을 쓰면 돼요. 제 친구 방송작가는 저랑 시스템이 완전 달라요. 그 친구들은 글을 써서
그날 쓰고 버리잖아요. 그래서 소모품처럼 글을 대하기 때문에 순발력 있게 짧은 시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저처럼 그 세공하고 연마하는 그런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질에 맞는,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장기간 한 가지 일을 쭉 해보면 자기를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작업일지를 꼭 쓰라고 하는데 그 작업일지는 지금은 몰라요. 나 오늘 오전부터 한 뭐 30분 했다, 딴청했다, 뭐 그냥 그것도 쓰는 것도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명사로 메모만 하는 식으로 하다가 꾸준히 지난 다음에 한두 달 지나면 그걸 보면 자기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 그럼 나는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뭐 순발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고 자기는 한 가지를 들여 파는 게 체질에 맞는 사람이면 또 그런 게 있고 작가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요새는 또 전문 작가라는 게 있어서 뭐 의학 전문가, 과학 전문가, 뭐 아니면 또 뭐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것도 있더라고요. 여행 작가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 뭐 요즘에는 블로그가 발달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다 자기 작가인데 그래서 소설을 쓰겠다고 하는 사람의 글을 보면 그런 문제점이 다 있어요. 제가 작년에 한번 심사를 해봤는데 저는 블로그의 여파라고 생각해요. 이제 소설은 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을 처음에 아침에 깨보니까 내가 갑충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되겠어요? 갑충인 나를 바라본 사람의 시선이나 갑충인 내 심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계속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블로그는 안 돼요. 블로그는 이렇게 뱉어내듯이 하잖아요. 그래서 소설도 그냥 심지어 행가리도 안 하고 이렇게 줄줄줄줄줄 쓰는 그런 사람이 거의 한 90%예요. 그 글을 소설이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블로그에도 자기 일상을 옮기잖아요. 일상, 뭐 연애, 뭐 자기 또 라이프 스토리, 그러니까 그걸 소설이라고 자기 스스로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소설을 처음에 내가 그런 사람이다. 만약에 블로그나 잡다한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이라 그러면 그 옷을 벗어야 되거든요. 소설로 최적화되려면. 그러려면 저는 필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필사를 꼭 하라고는 안 하는데 왜냐면 필사 자체가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좀 품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에 독서를 많이 하라고 하는 편인데 내가 만약에 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내가 아무래도 소설 쪽으로 조금 밀도 있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저는 필사를 권해요. 이제 필사도 심지어는 내가 이 소설을 보고 반해서 작가가 되겠다고 결심한 만큼 좋은 소설이면 사실 그 소설을 작품을 필사하는 과정도 자기한테 굉장한 행복이고 그 작가가 그 작품을 완성할 때까지 과정이 자기가 고스란히 느껴져요. 그래서 이 문장 다음에 이걸 썼구나. 이 사람, 나 같으면 필사하다 보면 내가 왜 그 다음 문장 계속 부르게 되거든. 근데 내가 생각한 문장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저런 비교를 하면서 공부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정말 절실할 때 하고 단락이라도 몇 개씩 필사를 하라고 말해요. 이게 가다 보면 왜 아주 마음에 드는 단락을 만나잖아요. 어떤 책을 읽으면. 그러면 그 단락을 필사하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사를 잘 못 쓰는 사람이 있고 또 묘사를 전 처음에 묘사가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빨리 그냥 설명은 스피드잖아요. 나 거기 갔어. 누구 만나서 이렇게 빨리빨리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싶지 그 누구를 만난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소설에서 쓰는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묘사가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묘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면 그리고 자기가 좀 알기도 하거든요. 묘사를 잘하는 작가의 묘사 장면을 처음에 필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굳이 필사를 한다면 묘사 부분을 필사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야 소설 문장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어렴풋이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 그 모든 것에 선행돼야 될 것이 항상 매일 글을 쓰는 게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되지도 않는 글일지언정 처음에는 계속 써야 되고 계속 읽어야 되고 이제 제가 그럴 때 사람들이 그거를 별로 안 믿고 잘 하지도 않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콩나물 시루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중에 콩나물 시루를 직접 본 사람도 있고 말만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원리는 아실 거예요. 이 구멍이 뚫린 시루에 콩을 담잖아요. 그 위에 검은 보자기를 씌우고 아마 그 위에 물을 계속 검은 보자기 위에 뿌리든가 들추고 뿌리든가 하여튼 그 콩나물 위에 물을 계속 뿌리면
그게 아침 저녁으로 하면 2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몇 시간 간격으로 물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물이 시루는 구멍이 뚫려 있는 그릇이니까 다 빠져요. 그렇지만 콩나물은 한 사나흘 지나면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라거든요. 저는 독서와 글쓰기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글 쓰는 거 보면 언제나 형편없고 뭐 전혀 늘지도 않아요, 실력이. 독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읽은 지 한두 달밖에 안 지난 다 까먹고 생각도 하나도 안 나요. 하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정신의 힘, 그 영혼의 콩나물을 계속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그걸 못 느낄지 몰라도 한 1년 정도를 그걸 꾸준히 한 다음엔 자기 자신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소설을 쓸 수가 없어요. 제가 길에서 어떤 사람을 옛날에 전철에서 봤는데 이 여자가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정신과적으로 경계선 인격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전철에서 저 사람 한 게 굉장히 거슬려 그러면 거슬린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 일어난 나쁜 감정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정신력이 있잖아요. 근데 경계선 인격 장애는 그게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앞에 있는 사람한테 너 왜 껌 왜 그렇게 씹냐고 화를 내면서 심지어는 드자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근데 제가 소설 쓰기 전 같으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냥 뭐 피해야 될 존재를 생각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 같으면은 그 사람이 왜 그런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과 다른 글의 차이점은 그냥 사실만을 전달하면 돼요. 신문 기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글도 마찬가지죠. 근데 소설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여자가 정신병에 걸렸는지, 그 여자가 살인을 왜 했는지, 왜 자살했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소설에서는. 소설은 그 자살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자살했는지가 중요해요. 그 왜를 밝혀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이 몸담고 있는 사회에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우주의 비밀이죠. 인간이란 존재가 갖고 있는 그 복잡함. 그 다음에 그 인간이라는 것이 자기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받아야 할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사실은 소설이거든요. 소설은 그 어떤 소설도 아무리 좋은 소설도 아무리 나쁜 소설도 다 실패자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도 하루키도 김영하도 김은도 은희경도 모두 세상에 부적응한 사람의 얘기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피엔딩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얘기를 해도 돼요. 하지만 소설은 왜 그 사람이 실패했느냐는 과정을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세상에서 그 사람은 살인자로 평가받았고 끝났어요. 그렇지만 세상의 잣대가 아닌 인간의 눈으로 그 사람을 다시 실패자를 위해서 내가 다시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소설가라고 해도 실패자를 두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을 탓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어떤 상황이 이렇게 걔가 이랬어. 그 사람은 부모를 죽일 수밖에 없어서 어릴 때부터 10몇 년 동안 꾸준히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일이 쓸지도 몰라라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각각 다른 앵글로 보여주는 것 뿐이지 판단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독서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소설을 읽는 사람은 옳은 판단을 배우거나 뭐 교훈을 얻기 위해 소설을 읽지 않아요. 그 소설 속에 있는 한 인간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궁금하고 또 나랑 같은 생각을 또는 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 소설을 읽는 거지 교훈을 얻기 위해 소설을 읽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그리고 이미 교훈을 주는 소설은 옛날 소설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요즘에 얘기하면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설은 막 길게 얘기를 늘어놓고 맨 끝에 가서 반전을 하거나 뭔가 큰 사건을 터뜨리는 게 소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요즘 소설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 소설은 앞에 모든 그거를 영화에서는 3분의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3분 안에 이 영화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란 정보는 다 나와야 돼요. 주인공도 다 나와야 되고 핵심 사건도 나와야 되고 핵심 부사건도 나와야 돼요. 그게 3분의 법칙이라는데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가 살인을 했다. 그가 불을 지른 사람은 그였다. 이런 식으로 이미 모든 답을 첫 장에 다 쓰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하는 게 요즘 소설의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문제나 도대체 왜 그런지 그러니까 그것이 증오든 뭐 찬탄이든 궁금한 타인의 삶을 다 알고 싶으면 그건 소설로 써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나는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우리 언니랑 나를 부당하게 대한 엄마가 미워서 이제 처음에 소설 쓰기 시작했는데, 쓰다 보면 소설 특징이 뭐냐면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에게 고르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거든요. 작가는 어떤 사람의 편을 들면 소설은 실패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살인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으면 살인자를 학대하는 교도관도 비슷한 목소리, 비중의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쓰다 보면 내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엄마 이야기나 언니나 상황을, 앵글을 계속 돌려서 비춰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객관화가 돼요. 그래서 엄마 입장도 돼보고 언니 입장도 돼보고 일종의 역할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개안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고통도 해소가 되고 다른 사람이 왜 그랬는지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소설을 쓸 때 처음에 말하자면 일종의 한 같은 게 있어서 자기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서 시작한 사람도 있지만 하다 보면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돼버려요. 글을 쓰다가 자기 그 글씨 커져버리니까 옛날에 고통스러웠던 것도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처음에 소설 쓸 때는 구성이 안 좋다 그러고 뭐 도입이 안 좋다 그러고 근데 그럼 이제 구성을 막 공부해요. 찾아보고. 또 내가 왜 도입이 약하지? 도입을 또 막 공부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소설 쓰는 실력이 늘어나면 그건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도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소설을 아직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누가 굉장히 밉고 또 어떤 사람이 말이 나한테 계속 거슬리면 내 자신이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고 건강하고 기분도 좋고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날 별로 이렇게 괴롭히지 않고 내가 다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내가 어떤 걸 참을 수 없어 하면 내가 너무 피곤한가 봐. 아니면 내가 스스로 좀 지쳤나 봐.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힘이 좋으면 그렇게 타인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글도 그 소설 자체 역량이 커지려면 자기가 계속 독서를 하고 사람을 관찰하고 사람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뉴스에 있는 사건도 내가 저걸 다시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달리 보고 이렇게 내 그 역량이 성장을 하면 그 소설 장이 잘 좋아져요. 근데 내가 간신히 세상을 보는 아주 작은 잣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소설가의 눈으로는 사건이나 인물을 대할 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현미경도 필요하고 망원경도 필요해요. 어떤 부분은 정말 자세히 들여다봐서 다 파헤쳐 하고 어떤 부분은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나는 문제도 있어요. 멀리서 봐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망원경과 현미경을 계속 변주해 가면서 문제와 사건을 들여다봐야 되니까 당연히 자기가 깊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소설은 깊이가 없어 이런 말도 다 공허한 말이에요. 깊이라는 거는 작품을 쓰는 실력이 늘어나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깊이만을 따로 공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 자기가 이제 자기 작품을 어느 정도 쓰게 되면 계속 스스로 작품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이제 뭐 평론가가 제일 잘 알겠지만, 평론가나 동료 작가가 알겠지만, 자기 스스로 어떤 딱 기준을 갖고 있어야 자기가 자신감을 갖고 다음 작품을 쓰는 건데, 이제 그 자신감이 없으면 사실은 생산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자기 작품을 보는 기준을 이렇게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고, 내 단점도 사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단점 내가 모르면 타인의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게 되거든요. 타인의 비판에 대해서 취약하면 그건 그냥 치명적이에요. 다시 글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면이 있었어요. 너무 그런 비판, 비평 이런 거에 이제 많이 흔들리고 그랬는데, 그런 상태에서 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책이 있었는데, 그게 일본 책이에요. 둔감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저를 본 것처럼 그려져요. 그 책에서는 여러분이 뭐 책까지는 사서 안 보더라도 그 책을 검색해서 목차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성공한 사람을 다 조사해 봤더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 다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둔감력이라는 거예요. 나의 집중을 방해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 눈을 감을 수 있는 것. 그게 반드시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소모적인, 우리가 알잖아. 쟤는 왜 스트레스를 이렇게 흡수하고 있을까?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라고 우리는 판단하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그 사람은 둔감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둔감력이 왜 필요하냐면
집중하기 위해서요. 내가 원하는 것에 원하는 힘을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스위치를 딱 꺼야 되는 거죠. 스위치를 꺼야지만 불이 내가 원하는 쪽에 딱 집중되게. 그런저런 거는 이제 글을 쓰면서 계속 생각을 해봐요. 내 아이의 취약점이 뭔가. 그리고 그건 저는 가능하면 다 기록해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기록해두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 가서 내 문제점을 극복하는 날은 언젠가 오거든요. 저는 그걸 초기 단계로 3년을 잡고 조금 좀 느린 사람 아니면 조금 신중한 사람은 5년 정도 잡아요. 그러면 그때 보면 정말 또 새삼스럽거든요. 자기 자신을 계속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고 그런 그 날카로움 그거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냥 세상에서 가르쳐준 기준 그런 윤리로만 세상을 보면 소설은 쓸 필요도 없고 사실은 나는 다른 얘기, 난 다르게 본다는 그걸 얘기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달라야 돼요. 그 예술은 음악이든 미술이든 우열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저보다 잘 쓴 소설 굉장히 많고 또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라잉넛 음악 좋다고 해서 윤도현 음악 안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국카스텐 음악 좋다고 해서 뭐 다른 밴드 음악 안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좋고 나쁘가 있는 게 아니라 개성, 자기 목소리, 자기 스타일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작가가 많아도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얘기는 따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내가 가장 잘 아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예술이 굉장히 위대하고 좋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기준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힘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창작 매뉴얼을 써서 어떤 최소한의 프레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학생들한테도 그렇지만 이 창작 매뉴얼을 읽었다고 해서 매뉴얼이 나한테 소설 쓰는 실력을 키워주진 않아요. 다만 매뉴얼을 보면서 내가 해왔던 걸 계속 반추하게 되고 보고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나중에 쓰다가 막힐 때 그 부분을 다시 찾아 읽으면 돼요. 항목별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게 제가 또 원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소설을 쓰지 않는 사람에게도 일단 소설은 인간의 이야기니까 아 소설을 쓰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대체 그 긴 책을 써낼까 그런 걸 확인하는 것도 또 흥미롭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 중에는 소설에 관심 있는 분도 있지만 그냥 글쓰기에 관심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이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파일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내가 가시적으로 예를 들면 뭐 등단을 했다거나 책을 냈다거나 하는 가시적인 결과가 없을 때는 자기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어떤 때는 엄청 많이 썼다 어떤 때는 한동안 못 썼다 뒤죽박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은 매일 써야 되는 장르이기 때문에 저는 블로그를 만들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남이 내 글을 보는 게 부담스러우면 비공개로 하고 또 뭐 공유해서 어떤 얘기를 듣는 게 자극을 받는 게 더 또 힘을 받는 스타일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또 공개하고. 그래서 이제 블로그는 어떻게 운영하냐면 제가 만약에 소설을 썼어요 오늘 단편을 썼으면 그거를 진행 중인 소설 그 다음에 완결된 소설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저는 이제 파일을 따로 관리하는데 완결된 거는 블로그로 보내서 다른 사람이 읽게 하고 내가 진행 중인 건 파일도 완성본 그 다음에 진행 중, 작업 중 뭐 이렇게 여러 개 해서 자기 나름대로 관리법을 갖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글이 안 써질 때는 그 파일 불러서 파일을 그냥 이렇게 읽는 시간 자기 소설 보면서 자기가 자극받고 또 힘을 얻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일을 정교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소설도 장편, 요즘 중편을 잘 안 쓰는데 장편, 단편, 미니 픽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쓰고 어떤 건 작업 메모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어디서 봤는데 한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언젠가 소설 써먹겠다 하는 작업 메모도 있거든요. 그 메모. 이렇게 세분화하면 할수록 나중에 내 소설 쓰기에 도움이 돼요. 두루뭉실해서 한 번에 확 몰아놓고 이러면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파일을 마구 써가지고 마구 저장해 놓은 거 있잖아요. 다 꺼내가지고 그냥 가게에 물건을 전시한다는 마음으로 세분화해서 한번 저장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제일 지금 그 필이 땡기는 장르가 있거든요. 미니픽션이 미니픽션. 아니면 뭐 음악에 관한 짧은 이야기면 음악에 관한 짧은 이야기. 뭐 영화 감상. 이렇게 그걸 꺼내가지고 그냥 슬슬 읽다가 뭐 약간씩 수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세분화해서 자기 자신을 좌절시키지 않는 방법.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도저히 소설 쓸 기분이 아닌데
너 스스로에게 소설 쓰겠다고 약속했잖아. 하루에 한 시간 했으니까 소설 써 하고 나를 괴롭히게 되면 그만큼 자신감을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소설 쓰지 말고 소설이 안 될 때는 그 밑에 다른 파일 있잖아요. 미니피션을 쓰거나 뭐 수필을 쓰거나 아니면 뭐 다른 웃긴 얘기를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과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파일에 분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힘이 생겨요. 아, 내가 글을 이렇게 많이 썼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 쌓여서 자신감을 얻을 때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를 계속 격려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잘 쓰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첫 작품인데도 보면 아, 이 사람 장편 써야 된다. 아, 이 사람 단편이 적당하다. 이렇게 이미 문체가 정해지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이 혼자 자기 관리를 할 때도 보면 스스로 알아요. 내가 어떤 분야의 글을 쓸 때 내가 너무 편하더라. 그런 걸 딱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소설을 시작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게 제일 또 암담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자면 아, 근데 소설을 진짜 쓰고 싶어. 그리고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그때 딱 하고 싶은 얘기가 자기가 이 얘기는 꼭 한번 해봐야겠다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쓰는 거를 한 열의 반은 부담스러워요. 그 얘기가 너무 무서워서 못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럴 때는 저는 뭐 그 얘기만 쓰려고 하면 계속 망설이다가 겉이야기만 슬금슬금 하다가 결국 못 쓰거든요. 그 얘기는 잠깐 따로 빼놓으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로 쓰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언젠가는 그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왜 떠났는지는 꼭 써보고 싶다고 이제 소설 쓰기 시작했다면 그 얘기를 하면 너무 아프면 그 얘기 쓰지 말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 재밌는 거 많잖아요, 이 세상에. 뭐 정하고 할 얘기가 없으면 저는 사물에 대해서 쓰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 안 풀릴 때는 내가 늘 앉는 의자를 화자로 내서 한번 써봐라. 근데 오늘은 나의 주인이죠. 그 사람이 좀 더 몸무게가 가볍게 느껴진다거나 무겁게 느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물을 등장시키는 게 굉장히 편해요. 해보면 그러면 얘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발상이 전환됐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얘기를 해도 부담을 안 느껴요, 자기 자신이. 근데 내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주인공을 이미 내세우면 계속 감정의 소모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쓸 때는 너무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매달리지 말고 그냥 안 되면 잠깐 그건 좀 보류한 상태에서 그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처음에 소설에 들어가는 에너지의 절반을 도입에 쓰라고 해요, 보통은. 도입이 그만큼 중요해요. 도입 한 반 페이지. 심사위원도 그거밖에 안 읽었거든요. 그거만 읽고 다 알 수 있어요. 반 페이지는 한 페이지,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에서 모든 걸 결정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안 그래도 지금 쓰기도 어려워졌는데 도입이 그렇게 잘 나올 리가 없잖아요. 도입 읽어보면 초보자의 도입은 도입이라고 할 수 없어요. 다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멋있는 도입. 야, 진짜 작가들 소설을 보니까 와, 첫 문장이 정말 죽이더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쓰려고 하면 못 쓰니까 일단 계속 써요. 쓰고 싶은 얘기를 다 쓴 다음에 맨 첫 부분은 다시 쓰는 것도 있어요. 일단 처음에는 A4 용지로 3 내지 3회 정도를 단숨에 써내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걸 못 해내면은 맨날 앞에 한두 장 쓰다가 말고 쓴다 말고. 그 A4 용지 3, 4회면 원고지로 한 30장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큰 고비는 넘긴 거예요. 거기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가야 돼요. 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할 말 없으면 뭐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린다면 요새 본 영화 얘기라도 쓰면 돼요. 아, 그래서 뭐 그 주인공 아무나 끌어다가 아, 걔가 갑자기 전화해서 영화를 보러 갔다 하면서 영화 얘기 좀 막 하고, 또 그래도 레스가 안 드러나고 할 말이 없으면 또 음악 얘기를 해도 되고. 근데 아니면 뭐 내가 엊그제 인터넷 쇼핑을 산 물건에 대한 불평을 얘기해야 돼요. 뭔가 어찌됐건 뭔가 끌어들여서 작품을 3, 40매는 일단 만들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약간 안심이 되면서 아, 이제 어쩐지 이 얘기를 좀 완성할 것 같다는 예감이 약간씩 들기 시작해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안심할 단계가 되려면 그래도 70매는 써야 되거든요. A4 용지를 한 8매는 써야 되는데 어찌됐건 그때까지는 자기 자신을 계속 잘 달래가지고 더 쓰게 하고 더 쓰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딱 완성이 되면은
뭐 갖가지 방법을 다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제목, 원래는 제목을 정하고 있으면 훨씬 쉬워요. 제목이 말하자면 이거 화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이 잘 모아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제목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잘 안 정해지니까 일단은 제목도 두루뭉실하게 뭐 어느 살인자 이야기, 향수가 그거잖아요. 어느 살인자 이야기인가 부제인데 그런 식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멋있는 제목으로 향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이제 일단 글을 완성하는 게 먼저 중요하고 제목은 딱 독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정하는 게 좋아요. 독자가 어떻게 느낄까? 호기심을 느낄까? 아니면 이게 여러 겹이 있어서 뭔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제목은 정해야 되고 이제 처음에 그렇게 80회 정도 완성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무리 멋있는 이야기라도 초고일 뿐이에요. 초고는 뭐 이를테면 작품을 쓸 때도 그 처음부터 구성을 다 짜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구성이 초고나 마찬가지예요. 그 구성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살을 붙여서 끝까지 완성하는 거지만 그렇게 구성을 안 짜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구성을 잘 안 짜는 편이에요. 어떻게 해야겠다 하고 대충의 그림만 그리지 그 소위 말하는 왁구를 짠다고 하는데 전체 그림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작품을 시작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초고가 구성이나 마찬가지예요. 초고를 딱 써놓은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계속 뜯어 고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좀 비효율적일 때도 있는데 그건 왜냐면 내가 단숨에 이 그 쇠가 달구어졌을 때 70매, 80매를 완성해내기 위해서요. 구성 짜고 어쩌고 하다 보면 약간 맥이 풀려서 사실 그 처음에 뜨거운 열정이 식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진단하건대 제 체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막 생각이 막 그 소용돌이 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 단숨에 한 이틀 동안 한 4, 50매를 완성해야지 그걸 가지고 제가 계속 읽으면서 새로운 생각을 촉발하는 케이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또 제 친구는 온갖 국룰을 해가지고 그림이 딱 짜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또 그런 체질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파악해가지고 하여튼 자기를 최대한 이용해 먹어야 돼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질, 성향, 뭐 취향, 기질 이런 걸 다 파악해갖고 자기를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사실은 소설 쓰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스스로 계속 정신 분석하는 과정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다 알아내야 돼. 내가 어떨 때 회피하더라. 어떨 때 정면 돌파 안 하려고 하더라. 그런 것까지 알아서 자기를 계속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게 이제 되면 사실은 첫 번째 완성한 초고를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장편을 썼는데 보니까 파일이 10개더라고요. 파일 넘버 1, 2, 3, 4, 5. 그리고 그건 저뿐이 아니고 웬만한 작가는 다 10번씩 고치는데 계속 태고를 해야 돼요. 태고를 하면 할수록 작품은 좋아져요. 그리고 그것을 철학으로 여기는 사람이 김현수 작가예요. 김현수 작가는 정말 태고를 많이 하는 작가고 심지어는 완전히 다시 쓰기도 해요. 그만큼 성실한 작가이기도 한데 태고를 계속해서 아 진짜 이거 내가 쓴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끄러워지면 그게 이제 완성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사실 학생들이 내는 작품 보면 자기는 완성분이라고 생각해보면 초보예요. 그냥 얘기 쏟아낸 거 안에서 다시 구성을 하고, 내가 여기서 이제 보통 단편소설은 에피소드가 3개 정도 나오거든요. 큰 사건 하나에, 예를 들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 게,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게 되는 남자 이야기를 내가 쓴다고 하면, 교통사고가 대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옮겨졌는데 자기가 무슨 진단을 받잖아요. 그 장면 하나, 그 다음에 또 가족들과의 뭐 반목. 그러니까 장면이 보통 3개 정도, 3개에서 4개 정도 나오는 게 단편소설인데, 그런 이제 사건 속에서도 또 자기가 뭔가 그 개입, 그 다음에 숨기기, 또 빠져나오기, 이런 걸 계속 변주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을 쓸 때 이제 이 중에서 교통사고를 딱 당한 장면을 첫 장면을 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거는 별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교통사고 난 다음에 가족들의 변심 그 다음에 쏙쏙쏙 드러나는 그들의 진실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투는 장면을 첫 장면을 쓰고 싶다 나는 그래도 되죠. 그리고 아니면 내가 혼수 상태가 되어서 혼자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난 다 듣잖아요. 청력이 가장 오래 살아남는다는데 그 장면을 듣는 걸 첫 장면을 할 것인가 이런 걸 다시 더 고민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초고를 완성한 다음에
바뀔 수가 있어요. 아, 근데 막상 써보니까 내가 이 장면을 너무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독자가 첫 장면을 보면은 꽤 이게 흥미를 유발할 거고 계속 몰입하게 할 것 같다 하면 그거를 맨 앞으로 끌어들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어느 정도의 초고가 나온 상태에서 가능하죠. 그러니까 구성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소설인데도 밋밋한 건데 구성을 딱 바꾸면서 얘기가 완전히 또 그 작품의 수준이 싹 바뀌는 경우도 있죠. 그냥 그런 것들에 저는 또 이제 과제를 그런 것도 내줘요. 김은의 카레 노래를 앞부분을 다시 써라.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뭐 먼 산에 꽃이 피었다 뭐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마다 자기가 쓰고 싶은 거기에 예쁜 여종이 나오잖아요. 예쁘고 조용한 여종. 그 여종하고의 대화를 또 맨 앞에 쓰고 싶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면 그 과제를 딱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인지를 알 수 있고 자기도 또 알아요. 내가 어떤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동적인 작품을 보면 나는 이 작품을 구성이라든가 도입을 어떻게 바꾸겠는데 그런 생각 해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목적이 있는 독서를 하라고 했잖아요. 아무 책이나 읽는 건 제가 말한 독서 목록에 들어가잖아요. 읽을 수는 있지만 내가 어떤 개통이 있는 사실 독서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소설에 도움이 되는. 그럴 때는 자기가 선호하는 작가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소설책 2권 읽었어요. 한 사람은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고 한 사람은 별로 흥미도 없는데 내 친구가 권해가지고 그냥 요즘에 잘 나간다니까 한번 읽어본다 하는 2개의 소설이 있다고 하면 그 흡수력은 비교가 안 돼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 작품은 한 문장 한 문장이 거의 호흡처럼 다 나한테 느껴져요. 근데 내가 관심이 없는 작가 작품은 읽는 둥 마는 둥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소설을 쓰려고 하고 소설가가 되려고 하고 소설에 대해서 훨씬 밀도 있는 독자다 하면 저는 애호 소설가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책꽂이 한 칸은 내가 좋아하는 소설만 딱 꼽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작품이 안 풀릴 때 꺼내보면 나한테 영감을 주는 작품, 책. 그게 뭐 만화책일 수도 있고 저는 일본의 심야식당인가? 그 만화를 그린 작가의 초기작이 야마모토 귀파주는 가게라는 그 만화가 있는데 저는 그 만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설을 오래 이렇게 쓰다 보면 하루에 몇 시간 쓰다 보면 약간 지쳐요. 그래서 활자를 읽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좀 보기도 싫고 어깨는 아프고 그럼 이제 누워가지고 그 야마모토 귀파주는 가게라는 만화를 읽는데 그 만화의 장점이 뭐냐면 저는 섹스씬이 한 장면도 안 나오는데 그렇게 에로틱한 글은 처음 봐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이 그 귀 파주는 가게 가서 귀를 파는 거예요. 그 가게는 2가지밖에 안 해요. 귀를 파주거나 귀이개를 팔거나 은으로 된 그 8,000짜리 귀이개를 팔거든요. 근데 아버지도 가고 아들도 가고 뭐 친구들도 가고 다 가는데 그 장면이 나와요. 귀 파준 장면이 거의 한 페이지에 나오는데 그 귀를 파는 동안 내가 느끼는 그 감정, 흥분 이런 걸 만화로 묘사했어요. 그거는 아마 만화가 아니면 표현되지 못할 것 같은데 이제 거기 한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를 가리키면서 걔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귀를 파는 그 동작 그리고 또 그 아줌마거든요. 그 아줌마의 손길 같은 걸 통해서 제가 볼 땐 모성과 애정 2가지 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이 이렇게 무뎌지거나 느슨해지고 좀 두루뭉술해지면 그걸 딱 보면 와 어떻게 이 짧은 순간의 감정을 이렇게 섬세하고 예민하게 잡아냈는지에 대해서 감복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제 머리도 약간 쉬게 되고 만화가 주는 또 그 그림을 보는 또 그 흥미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소설가가 된 지 13년인데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1인 기업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면 처음에 소설 쓸 때는 그냥 저는 소설만 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책을 내게 되니까 출판사하고 얘기를 해야 되죠. 원고를 보내서 검토해서 이제 출간 결정이 나면 또 작가의 말 써야지, 디자이너하고 또 의논해야지, 또 뭐 교정해야지.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그리고 나와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과 계속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너무 힘들구나. 근데
내가 책을 써서 책을 만드는 과정 안에서 내가 스스로 작가의 말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또 해야 되고, 또 그 출판사 편집장을 설득해야 되고, 그 모든 거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소설 자체만으로 그다지 생계가 유지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500명 정도의 소설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소설 쓰기만으로 생계가 되는 사람이 뭐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50명 이하고 제가 볼 땐 20, 3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뭐 어린이 책도 하고 뭐 번역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그 모든 잡다한 일들, 딴 회사 같으면 분담해서 하는 일까지 제가 다 해요. 그러니까 1인 기업이다. 그래서 자기가 쓰는, 이제 여러분이 아마 작가가 되면 그걸 알 수 있을 텐데, 어떤 작품은 내가 정말 마음에 들고 어떤 작품은 마음에 안 들지만 시간에 맞추느라고 할 수 없이 쓴 작품도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안 좋은 작품을 읽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냐면 안 좋은 작품은 얘기를 해요. 야, 너 그거 뭐하러 썼냐?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글이 안 써진다면 안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일단 써서 프린트가 인쇄가 돼서 세상에 나오는 글은 누군가는 보고 있고, 그건 내 값으로 딱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작품 중에 내가 가장 마음에 안 들어하는 작품만 읽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작가들끼리는 안 좋은 건 아예 발표하지 않아요. 그냥 그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발표했다. 그게 한 두세 편이 반복된다. 그러면 그 작가한테 잘 청탁 안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고, 좀 약속을 잘 안 지키거나 뭐 마감일을 잘 못 맞추거나 이런 작가가 옛날에는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제가 요즘에 작가를 딱 보면 그런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광기를 부리거나 막 뭐 제멋대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깜짝 놀랄 만큼 엘리트에 가까워져 있어요. 그리고 소설의 경향도 최근에는 한수산, 박범신, 뭐 옛날 그 낭만적인 소설, 그런 소설 별로 없잖아요. 거의 아주 하드보일드하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차갑게 묘사하는 소설이 또 대세를 이루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머리 좋고 순발력 있고 이야기 구성 잘하고 재밌게 하고 이런 작가가 득세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 그런 트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묵직하고 울림이 크고 감동이 있는 소설을 만약에 쓰는 작가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확실히 자기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소설이 좋은 점, 예술의 좋은 점은 아무리 훌륭한 작품이 있어도 내 작품은 다르다는 거거든요. 내 작품이 있어야 할 자리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작품을 쓰는, 자기 색깔을 드러낸 작품을 쓰는데 이제 집중하면 되고, 요즘에 또 문단에서 그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설이 안 팔리거든요, 잘. 뭐 시는 더 안 팔리고. 근데 소설이 그렇게 안 팔리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비교하면 뭐 몇 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도무지 소설을 쓰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연구 분석 대상이에요. 소설은 안 팔려. 근데 소설 가르치는 아카데미는 문전성시예요. 그런데 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소설 쓰겠다고 하는 사람 대부분이 너무너무 독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근데 저는 이제 그 소설 아카데미에 오는 분이 전부 소설가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보면 이제 명퇴를 되게 일찍 하잖아요, 요즘에. 그리고 명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회사를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은 30, 40대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작가가 되겠다고 나오는데, 저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건 남들한테 이렇게 내세우는 명분이고, 스스로는 사실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고 싶어서 본능적으로 뭔가 글을 쓰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언어로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글을 쓰게 되면 자기가 혼란스러웠던 문제가 굉장히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지금은 50살도 청춘이에요. 뭐 엄청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30년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30년 동안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게 결코 손해가 아니잖아요.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절박해요. 자기가 이미 직업을 가졌고 그 직업에서 자기 기량을 다 발휘했는데 이제 그만뒀잖아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열성은 말할 수 없어요. 50살 정도 된 남자분들, 글쓰러 나온 분들은 뭐 하나만 이렇게 질문해서 대답해주면 그 다음에 바로 실천해요.
그냥 핑계 대고 안 쓰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또 그게 에너지. 그런 분은 빨리 등단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양날의 칼이에요. 빨리 등단하고 열성은 있지만 또 연세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나쁜 패턴으로 문장을 계속 썼던 습은 또 강해요. 그래서 그 습을 버리려는 이제 의지가 되게 필요하고, 그런 분들은 제가 그분 체질에 맞을 것 같은 작품 하나 추천해주면서 필사를 하라고 하죠. 그러면 확실히 많이 이제 개선돼요. 그러니까 필사 자체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작가가 문장을 하나하나 쓰는 과정이 나한테 전이 돼서 그걸 내가 배우는 것도 있지만, 어떤 효과가 또 있냐면, 필사는 아무리 빨리 해도 일주일은 걸리거든요. 단편소설 하나가. 이제 타자로 치는 경우도 있고 손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타자는 조금 빠를 거예요. 근데 손으로 쓰면 일주일 걸려요. 근데 일주일 동안 진짜 그 매뉴얼워크잖아요. 손으로 아날로그적으로 글을 하나하나 베끼는 이 과정 자체가 워낙 고되기 때문에 정말 내가 글을 쓴다는 일의 어떤 그런 엄혹함이랄까? 그게 나한테 느껴져요. 온몸으로. 그 들으면서 과연 내가 글을 진짜 쓸 수 있을까? 이러다 마는 거 아니야?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그 일주일 과정 동안 그 생각은 작가로서 꼭 한번 해봐야 할 생각들이 다 지나가요. 거의 다 회의. 그 다음에 스스로 다시 또 다짐,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필사를 한번 해보라고 하고, 작가들 중에도 사실 진짜 좋은 소설 기다리는 건 작가들이에요. 자기한테 자극이 되거든요. 마음에 드는 작품이, 야, 이번에 너 그거 읽었냐? 저는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부분은 사자 쳐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필사를 해보는 게 처음에, 특히 다른 직업에서 오래 종사해봤던 분들은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글이 좋은 점은 그거예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늦지 않고, 이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독서를 많이 해야 하고, 만 시간을 대체 어떻게 채우냐, 내가 글을 쓰면서. 근데, 처음 1년이 힘들지, 1년 정도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여튼 글을 잘 쓰고 싶으면 발전해야 돼요. 발전하면 그만두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또 같이 이제 저는 제가 스스로 그걸 10%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정말 신기한 게,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또 처음에 소설을 배우러 갔을 때 우리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결국 10%밖에 등단하지 못해요. 그리고 소설에 대해서 올인하는 사람의 퍼센테이도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나 그래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영어 선생 했었는데, 영어 학원을 처음에 이제 딱 수업을 하면, 제가 그때 영문 독해를 가르쳤는데 학원비가 비싸요. 지금 한 10만 원 얼마 할걸요? 제가 할 때는 5만 원 정도였는데. 그러면 처음에 꽉 차요. 이 학원, 시사영어학원 이런 데가. 그러면 한 일주일 지나면 반 정도 안 와요. 근데 제 기준으로 볼 때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날 때쯤 되면 한 20, 30%밖에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그렇대요. 원래 20%만 남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술 쪽은 더 적은 거예요. 10%. 10% 여러분들이 막 공부한다고 오는데, 진짜 내가 기대하는 만큼 그래도 소설 쓴다고 했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라는 걸 수행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뭐 좋은 신문, 그 다음에 문예지로 등단하는 작가를 20명으로 잡으면 1년에 그 작가를 생각해보면 아실 거예요. 2명, 3명밖에 살아남지 못해요. 다 그냥 등단작이 이제 마지막 작품이 되는 경우도 많고, 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소설 쓰겠다고 오신 분 중에 자서전 쓰는 분 되게 많아요. 근데 자서전을 쓰는 이유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한 가지 직업을 그만뒀는데 다른 직업으로 이전해 가는 동안에 자기 자신이 잘 정리가 안 되고, 자기가 오랫동안 어느 한 곳에 몸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틀을 벗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옮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저는 글을 쓰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그분이 머리가 좋으신 분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일막이 이 책과 함께 끝난다. 그런 목적으로 글을 쓰시는 분 되게 많고, 저는 그거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 책을 마무리를 딱 하면서 자기가
진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옮아가고 또 그 전 일에 대해서 자기가 객관성을 가지고 쭉 훑어보기 때문에 또 마음도 굉장히 편안해져요. 뭐 그런저런 것들 때문에 저는 하여튼 글을 쓰는 거는 인간이 가진 특권이고 여러분이 글을 쓰는 것으로 스스로를 정리하고 위안받는 성향이라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행운이에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아무리 큰 위기를 닥쳐도 정신과에 의존하는 일은 적을 거예요. 이미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자신과 상담을 이미 마친 거거든요. 내가 이미 글을 써서 다시 객관화시켜서 본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건 도움이 될 거고, 이제 그 독서도 제가 늘 독서를 강조하는데, 그냥 이렇게 읽지 말고 저는 독서 기록장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독서 기록장에 그 옛날 우리 영화 감상문 학교에서 숙제 많이 냈잖아요. 그런 식으로 쓰면 솔직히 처음엔 너무 지겨워서 못 쓰는데, 어떤 거는 시키지 않아도 막 자기가 독서 감상문 쓰는데 그런 거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이제 책을 지금 제일 처음에 저는 읽고 싶은 책을 정하라고 해요. 그리고 공책 맨 앞에 그걸 쭉 써놓고 그 책 옆에 날짜 쓰는 거예요. 아, 이거 3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읽었다 이렇게 쓰면 그것만으로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제 뒤에 이제 그 읽은 당시 느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쓰지 말고 읽자마자 단 몇 줄이라도 쓰고, 단 몇 줄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 책 속에 있는 마음에 드는 문장 있잖아요. 그거를 100개 쓰면 돼요. 그거를 독서 그 기록장을 이렇게 가름하면 되는데, 그렇게 책 한 권이 완성됐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웬만한, 사실은 그건 나중에 책으로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독서 기록장을 꾸준히 기록하고, 만약에 쓰기 싫으면 제목하고 작가하고 뭐 읽은 날짜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독서는 일주일에 한 권 하기로 정했는데 못 읽었다, 이번 주 너무 바쁘고 친구들이 뭐 꼽혔다고 맨날 부르더라, 못했으면 주말에 몰아서 읽는 것도 괜찮아요. 주말에 몰아서 읽고, 또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늘 얘기하듯이 자기 자신을 좀 봐줄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좀 못하면 그다음에 넌 그럼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해서 어쨌든 읽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어떤 책은 다 읽기가 힘든 거는, 누가 이거 책 좋다고 했는데 지금 도무지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 책을 검색해서 목차라도 읽어요. 그 작가가 쓰고자 했던 글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쭉 정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목차에 의해서 글을 풀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뼈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차라도 읽으라는 말이 뭐냐면, 목차를 계속 읽다 보면 자기가 어떤 긴 글을 짧게 정리하는 그런 논리가 생겨요. 사실 제목도 잘 못 정하고 목차도 정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떤 경우는 목차나 제목만 정해놓고 글은 나중에 써도 돼요. 그런 훈련도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떤 상황을 잘 설명하거나 잘 알아들으려면 내 안에 사실 논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인간이 그렇게 돼서 어떤 상황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 말이 내 귀에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논리가 너무 확실하게 있으니까. 근데 그런 논리가 없이는 소설 한 편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소설 하나라는 게 뭐냐면, 한 인물을 정해서 그 인물이 위기를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소설의 포맷은 아주 간단해요. 한 인물을 정했고 그 인물이 어떤 장애물을 만나서 그 장애물을 버티고 견디는 그 과정이 이제 소설인데, 그 중간에 적수도 나오고 뭐 도움을 주는 사람도 나오고 그 다음번 장애물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면 그게 독서를 할 때도 또 뭐 다른 것과도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독서를 사람들이 뭐 대학까지 나왔는데 무슨 그걸 못하겠어라고 생각하면 보면 놀란 게, 책 많이 읽는 사람 집에 가보면 깜짝 놀랄 만큼 독서에 개통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뭘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책꽂이를 봐도. 그러니까 서점에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은 딱 있어서 서점에 딱 가가지고 그냥 베스트셀러 목록에 있는 책을 아무거나 사갖고 와서 계속 읽는 거죠. 근데 소설을 쓰시는 분 같은 경우 당연히 개통이 생기죠. 작가별로 생기고 내가 좋아하는 또 작품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관심 분야를 갖는 건 되게 중요해요. 나는 뭐 좀
아주 서정적인 문체의 연애소설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쪽의 글을 많이 읽어야 되고, 아, 나는 좀 약간 드라이한, 그리고 철학적인 이야기가 들어가는 관념소설을 쓰고 싶다. 그럼 또 그쪽의 계통에 맞는 독서를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아내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이야기. 뭐, 그리고 아니면 나는 세태소설이 더 흥미가 있다. 그럼 또 세태소설을 잘 그린 작가들이 또 있어요. 그 작품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얘기 했는데 내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한 이 얘기는 한 적이 없구나. 그럼 난 이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에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는 소설을 쓰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들이 작품을 딱 볼 때는 두 가지를 봐요. 제가 보니까 거의 그 예외예요. 하나는 기본기, 문장. 문장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제일 먼저 봐요. 그래서 문장이 안 되는 작품 아예 있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목소리를 가졌나. 그걸 딱 보죠. 그러면 근데 어떤 작품은 참 좋은데 왠지 이 작가는 이거 말고는 더 쓸 얘기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작가가 있어요. 그런 작품은 심사위원이 안 뽑아요. 심사위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작품은 뭐냐면 이 작가가 다음 작품이 뭘 쓸까 너무 기대된다, 궁금하다. 왜냐면 심사위원도 작가고 내가 지금 뽑는 작가는 나와 동료가 될 경쟁자거든요. 근데 동료가 될 작가를 형편없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하진 않아요. 흥미로운 사람, 내가 계속 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대가 되는 작품을 뽑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커요. 뭐 다른 고시 이런 심사하는 거랑은 달라요. 작품을. 그러니까 나도 이 소설이라는 예술 장르를 향유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작가 걸 뽑아요. 내가 계속 읽고 싶은 작가의 작품을. 그러니까 그런 점들 생각해서도 개성 있는 어떤 이야기를 발굴하는 노력. 그러면 내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얘기를 계속 고민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고 이제 등단하기 전에는 어쨌든 등단 그 포맷에 맞춰야 되니까 문장이 좋아야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소설이 그게 제일 어렵고 소설가가 적은 이유가 그거예요. 뭐 드라마나 동화도 좀 그렇긴 해요. 드라마나 시나리오나 연극은 문장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야기를 잘 만들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 가르치는 교수님 보고 좀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학생들한테 문장을 연마하라고 말하는 게 너무 괴롭거든요. 그 친구들이 하지 않을 걸 알고 그게 어려워서 힘들어한다는 걸 아는데 힘들어하는 걸 시키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드라마는 그런 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얘기만 만들면 돼요. 어차피 배우의 목소리에 실어서 배우 자신의 어떤 분위기를 어필하는 거니까. 근데 물론 드라마는 대사가 아주 중요하죠. 실제로 그 유명한 방송작가 작품은 전부 대사 잘 쓰는 사람이잖아요. 김수현도 그렇고 노희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사에 모든 걸 실는 거예요. 문장력이 좋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장르의 특수성이 있어서 소설은 사실은 문장을 연마하는 게 한 2, 3년이 걸리는 그게 가장 어렵고 이미 등단한 작가도 자기가 좋은 문장, 낡지 않은 문장을 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뭐 누가 이렇게 왜냐면 우리 생존과 관계가 되니까 야, 너 요즘에 조금 힘든가 봐 이렇게 그런 말 지나가는 말만 해도 막 며칠 동안 고민해요. 내가 이번에 발표한 작품이 좀 힘이 빠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문장에 모든 게 드러나 있어요. 내가 막 너무너무 쓰고 싶어서 막 절실해서 쓰는 소설은 독자가 확 빨려 들어가서 너무너무 감동해요. 그러니까 작가가 들인 그 쏟아부은 기만큼 독자 느끼는 것 같아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글이 잘 써지거나 못 써지는 이게 이제 오르락 내리락이 있으면 그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때구나 그 상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또 응급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좀 글 쓰는 모두가 아니다. 그러면 필사를 한다거나 독서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머리를 텅 비우고 여행을 간다거나 그러고 에너지가 극복이 되면 그때는 독서 같은 건 사실 그 작품을 쓰는 동안은 잘 안 하게 돼요. 몇 날 며칠 쓰는 것만 할 때도 있고 뭔가 그런 자기 자신을 최대한 그 생산성이 높은 상태로 계속 만들 그런 게 필요하죠. 근데 잘 안 될 때 억지로 일을 시킬 필요도 없고 막 지금 뭐 가동이 잘 되는데 쉬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설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100% 묘사로 이루어진 소설은 가능하지만 100% 서술로만 이루어진 소설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설 문장으로는 묘사 문장을 더 윗길로 치거든요. 그냥 서술은
그야말로 이야기예요. 이래서 이랬어. 근데 묘사는 내가 시각을 고정시켜서 눈 오는 장면이라거나 밥을 먹는 장면이라거나 뭐 연애를 하는 장면이라거나 이런 거를 이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하나하나 묘사잖아요. 사진처럼 이렇게 그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소설가의 본령인 거죠. 그걸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왕이면 필사를 할 때는 묘사가 좋은 작가 거를 하라고. 이제 저 때는 그때는 오정희 선생님, 김승욱 선생님께 가장 그 묘사 좋다고 그래서 그때 했는데 요즘에는 뭐 다른 작가도 많죠. 현혜영이나 뭐 김숨, 천운영 뭐 묘사 잘하는 작가도 있죠. 그런 작가들은 일단 세공이 좋으니까 담지는 않더라도 문장력을 배우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소설에서 중요한 게 결말이에요. 결말이 그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결정적 한 방을 결말에 쓸 것이냐, 도입에 쓸 것이냐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대 소설이라고 하는 가장 모던한 소설은 뭐 그 중동무의라는 말 알죠? 끝나는 둥 마는 둥 흐지부지 끝나는 거. 그게 현대 소설의 특징이에요. 옛날 같으면 막 마지막 문장 비장하게 한다거나 뭐 반전이 일어난다거나 그거는 사실은 좀 낡은 수법이고 그냥 이거 진짜 끝난 거야 정도 여러분이 이제 조금 나한테 필요하다 결말 나는 대체 어떻게 결말내 근데 우리가 그동안 학습한 거는 결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말에 엄청난 문장을 쓰는 게 이제 우리가 학습받은 건데 집에 가서 한번 좀 요즘에 나온 예를 들면 의상문학사랑이나 무슨 좋은 소설 뽑아놓은 책을 쫙 꺼내가지고 마지막 문장만 한번 쭉 보세요. 요즘의 소설의 추세는 중동무의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끝나는 거. 만약에 여자가 뭐 이혼을 하러 법원에 갔다. 그럼 우리는 결론까지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갔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됐을까? 근데 묘사를 해주면 돼요. 그 여자의 표정이나 그 여자의 당황스러운 행동이나 이런 걸 묘사해주면 독자는 어떻게 됐을 것이다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묘사를 해주면은 결론을 제시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자세히 묘사해주는 거죠. 그러면 자세히 묘사했다는 것 자체가 작가가 여기 이 장면에 뭔가를 싣고 싶었다는 거라서 그거 이제 독자한테 길게 말할수록 뭔가 의미가 있다고 이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또 방법도 있고 여러분한테 만약에 나는 마지막 문장을 절대 독자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멋있는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싶어. 그럼 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자기가 쓰는 동안에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는 방법으로 하면 될 거고 그리고 하여튼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반드시 자기의 장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단점을 고치는 것보다는 장점을 강화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단점 고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 단점이 두드러지는 글을 쓰지 않고 장점이 잘 드러나는 형태의 글을 쓰는 게 되게 좋죠. 어찌됐건 내 장점, 내 주특기를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소설계에서는 이과를 나온 사람이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우리 여태까지 다 문과 출신이 소설 썼잖아요. 그래서 이과 출신이 쓴 소설이 굉장히 독특해요. 거기서 우리가 먹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지금 아주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작가 중에 배명훈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친구가 카이스트 나왔다는 것 같은데 과학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책이 타워라는 작품이었는데 굉장히 특이해요. 정말 신기할 정도. 자기 이력이 특이하니까 특이한 얘기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게 장점이고 제 친구 중에는 간호사 출신이 있어요. 얘는 또 그 병원 일, 정신병동 얘기는 또 완전 주특기예요. 그리고 뭐 아무튼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나쁜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너무 친화력이 떨어지고 어디 가면 누군가 나를 꼭 불편해해. 그리고 뭐 나는 약간 비호감 캐릭터야. 그런 사람은 또 그 비호감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게 소설을 잘 형성하게 되면 그것도 또 되게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바람둥이다. 어쨌든 연애 소설은 경험만 안 하고 쓰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사람은 연애소설 쓰는 게 좋죠. 그 모든 여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매력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잘 발견해내는 거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자기 특장기를 확실히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것을 소설가가 됐다고 해서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소설에 다 써먹을 수 있게 자기 갖고 있는 걸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그 콩나물 시루 이루를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래요. 그래서 읽든 쓰든 내 자신 어딘가에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기 바라고,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는 쇳불도 단김에 빼는 얘기 있죠. 그냥 어떤 얘기가 떠올랐으면 바로 그때 써야 돼요. 이게 머릿속, 제가 처음에 가장 많이 했던 시행착오가 그거예요. 아, 이거 언젠가 써야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소설을 쓸 만한 그 플롯이 될 때까지 또 생각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근데 첫 장면이 딱 떠올랐다. 아, 예를 들면 뭐 내가 오늘 전철에서 어떤 애를 봤는데 그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전 한 번 전철 탔는데 고등학생이 탔는데 빈자리가 많은데도 안 앉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주로 내리는데 걔는 반대편을 바라보고 자기 뺨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남자 고등학생인데. 그 장면을 보고 집에 왔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학생이. 근데 그때 느낌은 그걸 제가 소설 쓸 자신이 없어요. 그 아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전체 이야기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완성도를 갖게 마무리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가 너무 나한테 충격이어서.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장면을 딱 봤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게 하나의 스토리로 쫙 기억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떠오르는 분. 그런 소설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장면, 자기가 뭔가 이렇게 떠올랐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그 뜨거움이 식기 전에 한 줄이라도 써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쓰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보통 A4 용지 2~3매가 되더라고요. 그 어떤 강렬한 이미지를 가지고 막 이거 잊어버리기 전에 써야지 하면 2~3페이지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블로그에 하나를 계속 쓰는 게 있어요. 내가 서울에서 살면서 만난 어떤 장면들, 그걸 인상적으로 받았던 그 한 장면을 계속 블로그에 글을 남겼어요. 그 나중에 근데 그게 이제 주로 커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 얘기를 우연한 제에서 했더니 출판 사장님이 그 책을 최근에 너무 재밌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단상을 막 한순간에 썼기 때문에 그 짧은 작품이지만 굉장히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일종의 미니 픽션이 된 거죠. 25개의 포옹이라는 책은 그렇게 해서 쓴 거예요. 작정하고 쓴 게 아니라 내가 맨날 만났던 어떤 사람들, 거리의 사람들 또는 들었던 이야기들을 블로그에 모아놨던 게 이제 책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소설을 쓴다는 것도, 소설가가 된다는 것도, 책을 낸다는 것도 다 엄청난 이야기처럼 생각돼요. 그래서 뭔가를 자신 있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 모든 일은 사실은 어느 순간에 다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기 싫다고 하면 제가 또 시키는 게 뭐냐면, 네가 장차 쓰고 싶은 책의 작가의 말을 한번 써보라고 해요. 만약에 도저히 쓸 자신은 없지만 10년 안에 그래도 내가 언젠가 한번 써보겠다는 책이 있으면 지금 작가의 말을 써볼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가져내줘요. 제목, 작가의 말, 어떤 때는 목차까지. 그러면 자기가 머릿속에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떠올리는 게 너무 어렵고 나는 할 얘기가 없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해보기를 권해요. 내가 나만의 책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도 정하고 목차도 쓰고, 가능하면 시놉시스 쓸 수 있으면 시놉시스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이 책을 내가 왜 쓰게 되는 작가의 말을 써보고,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어느 정도 뭔가 내 머릿속 한 풍경을 구경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위기를 닥치면 정말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몰랐고 그 위기 속에서 스스로 어떻게 해법을 찾을지도 굉장히 황당할 정도로 몰라요. 아주 어린애에 불과해요. 다만 이제 큰 일을 겪지 않고 교모이 넘어가면서 무난하게 살고 싶다고 꿈을 꿀 뿐이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느 순간에 항상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느끼는 게 저는 내가 나를 너무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나마 나아진 게 소설을 쓰면서 저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여러 형태의 소설을 쓰면서 단점을 이제 다른 사람도 알겠지만 제가 느끼는 거, 아, 나는 어떤 점이 약하구나. 그러면서 그 점들을 이제 어떤 때는 외면하고 어떤 때는 이제 고치려고 노력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낮아요. 근데 확실히 내가 실력이 나아져야지만 그 단점이 고쳐져요. 그러니까 그 단점 하나만 갖고는 뭐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고쳐지는데, 내가 전체적으로 역량이 커지면 그 단점은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글도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나는 뭐 인물을 잘 못 만들어, 아니면 구성이 안 돼, 아니면 난 제목을 못 정하겠어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어쨌든 누구나 과정에서 다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소설을 열심히 쓰다 보면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시고 하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극복하는 방법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만의 이야기를, 내가 꼭 쓰고 싶은 이야기를 한 번에 쓸 수 없으면 조금씩이라도 기록해 두고, 그게 잘 안 떠오르면 두 번째 얘기 쓰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얘기 쓰기 되게 힘들어요. 사실 저도 한참 지난 다음에 썼는데, 두 번째 이야기 쓰고, 그리고 제 버릇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의 인터뷰를 다 읽어요. 근데 굉장히 거기에 많은 키워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스스로 머릿속으로 인터뷰를 만들기도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앉혀놓고 만들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묻기도 하고, 내가 또 그 사람한테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제가 본 인터뷰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걸 봤어요. 그게 일본 소설가인데, 여러분 중에 일본 문화에 대한 그 감수성은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잘 아는 사람이 있고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까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일본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본 작가들 보면 물론 우리나라 작가들하고 전혀 취향이나 지향이 다른데, 아무튼 그 일본 여자가 인터뷰에서 뭐 굉장히 길게 인터뷰해서 신문 인터뷰니까 다른 말 여러 가지 했는데 그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왜, 그분이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하필이면 소설을 쓰냐, 다른 것도 많이 하는데 왜 소설 쓰냐.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여태까지 해본 그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엔터테인먼트라는 거예요, 소설 쓰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20대 후반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통찰력을 가질 수 있나. 사실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소설 쓰잖아요. 다른 거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아무리 멋있는 물건을 소유한다고 해도 옛날만큼 재미가 없고, 다른 취미도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소설을 잘 쓸 때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 다 쓰게 돼요. 점점 그렇게 되고, 그 여자 작가, 일본 여자 작가 말처럼 자기를 가장 많이 엔터테이닝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여러분이 내가 소설을 어느 정도 썼나 진단해보고 싶으면 그걸 딱 생각하면 돼요. 내가 소설 쓰기를 얼마나 즐기나. 그걸 딱 보면 자기가 그 소설가로 최적화된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컴퓨터 앞에 앉기가 너무너무 싫고 그냥 생각만 하고 책만 읽었으면 딱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두 가지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쓰고 싶은 이야기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독서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세 번째, 그 10,000시간을 채우기가 어렵거든요. 10,000시간 동안 글을 쓴다는 게 너무 어려운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무슨 소설을 썼는데 막 미친 듯이 써서 제가 잠이 엄청 많거든요. 쓰다 보니까 11시에 자는데 그날 1시가 된 거예요. 근데 머리는 맑은데 피곤해가지고 몸이 어떻게 막 이렇게 잘 되질 않아요, 작동을. 그래서 자긴 자야 되는데 계속 머릿속에 소설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 약간 그러니까 흥분 상태죠. 마치 향정신성 뭔가를 한 것처럼. 근데 누워있는데 머릿속에서 그 A4 용지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내가 교정을 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잠도 계속 올려다가 내가 각성 상태니까 잠이 들지를 않죠. 그래서 누워서 빨리 아침에 왔으면 좋겠다. 얼른 이 다음 장 빨리 써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 그 장면을 제가 너무 선명하게 기억을 해요. 그때가 아마 제가 등단하기 전이었는데, 그때 제가 아마 제 정신과 몸으로 소설이란 존재를 이렇게 받아들였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은 그 후로 한 서너 번 정도 느꼈어요. 근데 그렇게 강렬하게 소설이 마치 토네이도처럼 나를 휩싸고 있는 느낌을 그때 느꼈는데,
그걸 만약에 내가 느끼지 않았더라면, 그런 감정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다면 그건 상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감정을 느꼈다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행복한 거죠. 뭔가 왜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 사랑 설명하기 어렵고 누구를 죽도록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그 감정을 설명하기 힘들듯이, 그 감정도 사실은 제가 그걸 느껴보지 않았다면 남들이 말할 때 뭔가 잘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일본 작가가 그 말을 했을 때 제가 그런 느낌이었을 거라고 이제 짐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 궁금증과 의문과 뭐 불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누군가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적정한 타이밍에 적절한 멘토를 만나기는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 거고, 책을 읽고도 해소가 되지 않아서 이제 글을 써서 스스로 탐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쓴다는 이 자체를 만났다는 것만도 저는 아주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이 만남을 값어치가 있게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결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특정기를 꼭 발견하라고 했고, 나만의 글쓰기 목표를 정해야 돼요. 나는 자서전을 쓸 것인지, 아니면 기획서를 잘 써서 회사에서 남들보다 인정받고 싶은지, 아니면 파워블로거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정말 작가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작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자유기고가가 되고 싶은지. 그러니까 자기 특정기하고 자기의 글쓰기 목표는 이렇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세트로 가야 되죠. 그래서 자기가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그 목표를 정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0시간을 투자하면 도무지 이루어낼 것 같지 않은 아무리 엄청난 것도 금방 이루어내요. 전 사실 좀 등단을 그렇게 오래 걸려서 하지는 않았는데, 그 등단하기 전까지는 등단할 거라는 자체를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너무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다른 직업을 전전했었는데, 전전까지는 아니지만 한 2-5개의 직업을 거쳐봤는데, 만약에 제가 다른 직장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작가가 됐으면 저는 중도에서 그만뒀을지도 몰라요. 일단 돈이 너무 궁색하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못 번다는 거는 아무튼 스타일이 안 사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고되고 기약이 없고, 그러니까 뭔가 목표가 딱 있어서 누가 나한테 하루치 업무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해치우고 하루 딱 끝내고 싶은데, 내가 모든 걸 짜고 내가 그걸 지키고 이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고되더라고요. 근데 다른 일을 다 해봤기 때문에 다른 일이 나한테 그렇게 많은 충족감을 주지 않는 걸 확실히 알고 선택한 직업이라서 제가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10년이 되니까 어찌됐건 찾는 사람이 생기고, 나도 또 다른 일은 하고 싶지 않고 이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매일 독서를 하고 매일 글을 한 줄이라도 쓰고 10,000시간을 채운다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책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이 정도에서 끝맺기를 하고요. 제 거칠고 부족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